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부탁처냐는 비아냥이 들립니다. 내 대신 체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건 좀... 그래? 그럼 없던 일로 하자. 그러더니 공수처가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또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이번은 어떻게 집행을 할지, 과연 할 수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월 7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부탁처냐는 비아냥이 들립니다. 내 대신 체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건 좀... 그래? 그럼 없던 일로 하자. 그러더니 공수처가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또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이번은 어떻게 집행을 할지, 과연 할 수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월 7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량 난감이란 표현이 딱 어울리는 기관이죠. 공수처의 지나온 모습들 한번 쫙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약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자 질문은 글쎄요, 조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뭐 하는 거냐 공수처가 이제 그런 의미를 아마 국민적 그 기분, 감정 어떤 그런 것까지 울분까지 이 대신해서 공수처장이 멀리서 이렇게 이 외침을 했던 것 같아요. 메아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난감해진 공수처가 박주희 변호사님 뭔가 이 행동에 나섰다면서요. 네,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습니다. 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주말 사이에 재집행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 재집행 시도는 없었고요. 유효기간 내에 이제 재집행이 어려워지자 결국 이제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장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아마 이르면 오늘 안에 아마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걸 조금 혼동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 연장이라고 하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원래 있던 그 체포영장을 법원에 미안한데요. 그 원래 거 영장 6일 말고 조금 한 10일이나 12일까지 연장해 주세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재청구는 또 무슨 의미고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 유효기간 연장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요.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장을 재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 6일까지인데 6일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으니까 네. 또다시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이군요. 네. 네네. 그런데 공조수사본부가 영장을 어제 한 저녁 6시쯤인가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니까
언제까지 이 체포영장 시한을 해주세요라고 그건 적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안 밝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핵심은 사실 밀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알리지 않고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요. 사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사실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영장 집행 시도도 사실은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집행이 실패를 하고 재집행이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도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그리고 근데 또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아마 재집행 시도는 어렵지 않을까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의 밀행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 뭔가 거죠. 선택지가 딱 보였다는 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영장을 만약에 발부받더라고 하더라도 공수처에서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럼 최준영 변호사님, 네네.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 국면에서 알고 싶지 않아도 하도 방송에 떠드니까 학습 효과가 됐단 말이에요. 뭐냐면 체포영장의 기한이 보통 일주일이라더라. 그럼 보세요. 이번에 딱히 유효기간 안 밝혔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만약 발부받으면 그게 일주일 또는 열흘, 20일까지도 기한을 둘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기한을 안 밝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205조에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영장을 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장 연장 청구를 한 겁니다. 재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플러스 체포의 필요성 두 개를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 가지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계속 수사의 필요성만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고 그에 따라서 최대 1차에 걸쳐서 10일까지 결국 앞에 7일 그리고 2차 연장해서 최대한 10일 맥시멈 15일까지 이제 체포영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밝히진 않았지만 네.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맥시멈 10일까지 연장이 된 것이죠. 새롭게 열흘 새롭게 그렇죠. 열흘이죠. 새롭게 네. 추가적으로 네. 기존에 있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네. 10일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열흘 그 더. 기간을 했는데 네. 그것이 10일일지 네. 아니면 지난번처럼 7일일지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을 텐데 네. 아직 그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 형사소송법 205조에 의할 때 한 번 1차 연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10일이기 때문에 결국 10일을 넘어선다고 하면 더 이상 체포영장을 새로 청구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기존에 받은 영장으로 계속 연장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보세요. 어제 저녁 6시쯤에 공조수사본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을 물론 재청구, 물론 연장 청구가 더 정확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알기 쉽게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재청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 6시에 재청구를 했는데 지금 시각이 몇 시예요? 4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한 2시간쯤 후면은 24시간이 흘러요. 애초에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할 때 걸린 시간 한 30시간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숙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숙고할 필요가 이게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영장 발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구하고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유효기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 발부 사실과 유효기간까지 대외적으로 공표되면서 즉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장소인 대통령 관저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정을 고려해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공수처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그 사이에 기각되었다면 기각 사실은 즉각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두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박성배 변호사님은 영장이 이미 발부됐는데 전략상 지금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에 무게를 두세요? 아니면 지금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숙고 중이다에 무게를 두세요? 어때? 51대 49로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면? 사실 어느 쪽일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각보다는 인용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정에 변경이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사정에 변경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 청구 시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피의자 측이 아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도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아마 법원은 양측의 입장이 현출된 이상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텐데 일단 윤 대통령 측 입장은 관할을 어긴 청구이고 체포 요건인 혐의의 상당성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추론이에요. 전략적으로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밝히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공조수사본부가 박주희 변호사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엔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으로 사실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영장이 청구가 기각이 된 다음에 재청구됐을 때는 사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범죄의 혐의가 다 소명이 되었고 네. 체포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 인정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무리 없이 영장이 아마 발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네. 발부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과 지금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차 시도 때는 워낙 이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는 이제 재집행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기정사실화됐기 네.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사실은 경우가 더 삼엄해질 수도 그랬죠.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도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최준영 변호사님 언론들 이제 신문 뭐 같은 제목을 보니까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뭐 헛발질 이런 표현도 나오고 오늘 어디 조간의 제목 보니까 법도 모르는 공수처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아이고,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공수처의 입장이 그와 같은 비슷한 것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어쨌든 영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발이 됐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그 수사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인 것이고 네. 더불어서 두 번째 가장 큰 헛발질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 결국 본인들이 형사소송법과 그 공수처법을 해석을 했을 때에 수사는 본인들이 하지만 영장에 따른 집행은 경찰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경찰에 넘겼는데 그와 같은 것을 경찰이 딱 보고는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버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처가 지금 그 체포영장에 대한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그와 같은 영장 집행을 위임을 거부할 것이라고 본인들 예측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말을 믿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아하.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 부분을 받아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받을 경우에는 이른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을사 수사권 포기의 날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해서 공수처로부터의 어떤 영장 집행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공수처의 검사로부터의 어떤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고 그 논리를 확장하면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굴욕의 날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게 핵심이고 네. 더불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 위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집행해 나갔다가는 잘못하면은 그 집행하는 그 경찰관들이 불법 체포 구금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돌려보낸 것이죠. 그래서 법도 모르는 공수처는 제목이 오늘 모 신문 조간에 이제 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아니 공수처가 진짜 지금 경찰을 뭘로 보고 좀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냐 막 그런 뭐 내부 뭐 반발도 부글부글 한다면서요 지금. 내부 반발이 상당합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영장 제시 범죄 고시 등 폼 나는 건 검사가 하고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건 경찰이 하라는 거냐. 공수의 발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검사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시판에도 경찰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우리가 용역기관이냐. 콜로세움에 밀어놓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이다. 잠깐만요. 콜로세움이란 게 뭐예요? 그거 콜로세움 뭐죠? 왜 갑자기 나와요? 싸움터에 경찰을 몰아 세워놓고 아 로마 거기 그 콜로세움 경기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이다라는 일갈입니다. 어머, 세상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수시로 올라오고 어머나, 있습니다. 어머나. 극단적으로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공수처 수준의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국가 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살아있는 국가 권력을 수사할 만한 각오와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야, 요거 아픈 반발과 아픈 공수처를 향한 아픈 지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뭐 옛날 검투사 다룬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콜로세움 그 경기장의 검투사들이나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좀 잔인하지만 사자랑 검투사가 싸우는 거 그냥 저 로마 귀족들은 그냥 포도주 마시면서 잘 싸우네. 그걸 그렇게 지켜보는 거잖아. 그거 거기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경찰한테 체포영장 좀 대신 집행해주면 안 되겠니? 그걸 지금 콜로세움에 밀어놓고 지금 공수처는 구경만 하겠다는 거냐라고 지금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 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 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상임위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 불발 관련해서 공수처장을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그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줄곧 뭐 공수처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애초부터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 비단 민주당 당원들이 아닌 많은 국민들도 최근 공수처의 무능함, 아니함에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경찰과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호처가 저렇게 나설 걸 또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스스로 권위를 다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의 과정에선 좀 더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꼭 덧붙이자면 공수처의 무능함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헌법 질서 파괴를 마치 옹호하는 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무기력이란 단어, 뭐 헛발질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로처럼 공수처 앞에 붙고 있는데 공수처를 애초에 만들 때는 글쎄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칼날을 그냥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4년 전에 공수처를 만들 때 이런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그때 당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까? 법을 저장이 안 됐다니까. 국회법 조용히 해주세요. 저장이 안 됐다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 저장이 안 됐다니까. 법사위원장 되니까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고 계세요?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권력 망하는 걸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안건 조정이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으로 법안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정말 진짜 야 이거 보자 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주호영 대표님. 2020년 12월 상황입니다. 뭐 굳이 횟수로 치면 이제 5년쯤 됐네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 이제 말기쯤 되는 상황이었고 저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요. 뭐 우여곡절 어렵게 공수처를 통과시켜 공수처를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를 그만둔 이유를 제가 서면 질의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판사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상당한 중압감과 부담을 느껴서 직무 수행이 이제 어려워서 그만뒀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공수처장 자리가 딱 그런 자리 아니에요? 상당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건 잘하실 수 있겠어요? 판사는 어려우셨는데. 잘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판사도 이 중압감 느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공수처장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2023년 상황입니다. 2023년 상황에 2023년 5월 상황에 이제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상황에서 저렇게 박용진 당시 의원이 저렇게 이제 잘해낼 수 있겠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다그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글쎄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고위공직자는 이게 막 서슬퍼렇게 할 수 있을 것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기력했나? 이거 괜히 만들었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취지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만 최근에 공수처가 보여준 행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여론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것처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그 의지에 비해서 실력은 터무니없다, 너무나 아니하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굳이 앵커께서 후회라는 용어를 쓰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막지 못한 것을 민주당은 오히려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나마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주셨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후회하시지 않을까, 마음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법사위에 나와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무산된 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도 하는 발언, 그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되면 2차 집행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하겠다, 꼭 해내겠다, 뭐 그런 각오를 내비쳤잖아요. 이 와중에 지금 전직 경찰 특공대 출신으로서 경호처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분이 이런 뭔가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차 저지선 쪽에서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특공대가 아예 뭐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먼저 쪽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헬기도 가능하면 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장기적인 체포 방법도 있긴 있어요. 대치한 상황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계속 그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 체포를 하고 그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경찰 특공대 얘기가 물론 이제 어제 저희가 또 그런 가능성을 이제 짚어보긴 했고, 그 당시 어제도 이제 저희가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이분은 민관기 전직입니다. 전직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위원장이시고,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게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뭔가 입장문을 내고 당장이라도 전국에 있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켜라, 그 연장선상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선배 변호사님, 여전히 이 경찰 특공대 카드를 지금 경찰분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는 것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헬기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바로 진입하는 방법, 2박 3일, 3박 4일이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찰 출신의 모 정치인은 사전 작업으로 경호처 내 군 및 경찰 복귀 지시를 내리고 드론으로 내부 구조와 피의자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정문을 막는 경호 인력을 체포한다. 이후에 특수 레커차로 내부 차벽을 제거하고 경찰 특공대 장갑차로 철조망 밀고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찰 특공대는 테러 인질 사건 등의 예방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 내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 체포 과정에서 굳이 경찰 특공대까지 진입을 시켜야 하는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의 저항은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이미 경비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길을 비켜줬고, 법원은 이 사건 수색 영장에 형소법 제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줬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집행 인원과의 충돌을 막고 체포 현장에서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인사들을 체포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체포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발생합니다. 일부 인사들을 현행범 체포했다면 이만큼 어렵게 사건을 끌고 오진 않았을 텐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는 경호처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라 이와 같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상당한 의문은 제기됩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최진명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앞서 이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위원장이신 민관기 위원장은 이 얼굴 공개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 사진 공개한 상황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국 이 경찰 특공대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보세요.
이지은 마포갑 총선에 이제 이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지은 지금은 위원장입니다. 지역위원장 민주당의 경찰 총경 출신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전 작업으로 경호처 내에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군과 경찰 복귀를 그러니까 경호처 내에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군과 경찰 인력이 파견 가 있잖아요. 경호처로. 그래서 그 인력들을 경호처 내에 있는 파견 가 있는 군과 경찰의 복귀를 즉 원래 원대 복귀해라. 경찰은 경찰로 복귀하고 군은 부대로 복귀해라. 이 지시를 내린 다음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내부 구조를 파악해라. 그리고 피의자, 즉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피의자의 위치를 수색해라. 드론으로 수색해라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있어요. 정문을 막는 경호 인력을 현장에서 체포해라. 뭐 드러내든가 해가지고 뭐 4인 1조로 드러내든가 해가지고 체포해라.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특수 레커차로 내부 차벽을 제거해라. 특수 레커차면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그런 레커차보다 더 강력하겠죠. 차벽을 제거해라. 버스 끌어내라. 그런 말이겠죠. 경찰 특공대 장갑차 2대 내지 석 대로 철조망을 그냥 아예 밀고 들어가라.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제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지은 변호사는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지은은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경찰대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경찰대를 다니면서 각종 편법을 써가지고 로스쿨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 확인된 게 아닌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땄습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 사실이 나중에 왜냐면 지금 이 부분 이 내용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확인되거나 그러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마치 여과 없이 이 방송 내보내면 곤란한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요 내용 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경찰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인 행정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서는데 청령 언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 법원에서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설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안에 어떤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찰 특공대를 전부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거기다가 경찰 장갑차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1200명의 병력을 인용하려는 동원을 해서 지금 보면은 뭐 국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했을 때 경찰이 몇 명을 동원했죠?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지나친 경찰 과잉 원칙의 대표적인 경찰권이 남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그리고 아까 지금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짝퉁 영장이라 할 정도로 법조인들은 상당 부분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영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언어 도난이고 그것이 바로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비례 원칙의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시 물 좀 드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잠시 물 좀 드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잠시 물 좀 드시고 계시고요. 전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지은 경찰 총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경찰 출신으로서 물론 이 상황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불발되고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이제 이 분통 터져서 하는 아이디어라고는 생각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호처가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맨몸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극한 충돌이란 표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크잖아요. 정말 이해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하다가 마주오는 기관차처럼 물론 그런 방법 하도 답답하니까 나오겠지만 이 방법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든 윤석열 씨의 책임이 가장 크죠. 본인이 법적인 정책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관저에 숨어서 제대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이 가게 된 것은 임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흔들려고 한다면 현 사법체계 자체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좀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호처 직원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고요.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온 것도 사실은 윤석열 씨가 벌인 이 행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법원에서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데 경호처 직원들, 심지어 사무처 직원들까지 동원하고 사병들을 동원해서 지금 인간 띠까지 만들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오히려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지은 위원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묵과하고서 어물쩍 넘기는 것이 저는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불상사를 더 키우는 리스크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윗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하위직 직원들이라든가 사무직 직원들을 불법적인 과정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 윤석열 씨가 자진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경호처에게 적절하게 법 집행에 따를 것을 빨리 명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이제 뭐 계속 말꼬리 잡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했던 아이디어 중에 드론 얘기 있잖아요. 그 저희 시청자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방송사들이 해당 지역이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충돌이 있을 때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왜 방송사들은 드론을 띄우지 않나요? 어떤 물어봤는데 거기 해당 지역이 지금 군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조차 드론을 못 띄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지은 위원장이 낸 드론은 경찰은 자체적으로 뭐 허가를 해서 또는 경찰이기 때문에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군사 기밀 시설이라 별도의 또 다른 영장을 받지 않는 한은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도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만큼 여러 가지 방식을 내놓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오고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네.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과격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그러면 경찰 특공대도 사실 무장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 방안이나 지금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사실 불상사가 불보듯 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서울 지역 일선 형사계나 강력계 형사들 위주로 3인이나 4인 1조가 돼가지고 경호 인력들을 무력 충돌 없이 진짜 어떤 불상사 없이 완력으로 끌어내는 사실 뭐 이것도 뭐 충돌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뭐 방안도 거론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경호처 직원들의 이러한 저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애근코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그게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행범 체포를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영장 집행 시도 시에 공수처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혐의로 이제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개지를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하고 네. 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집행 시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도 강경하게 좀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물 좀 드셨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이 사건 자체를 이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로 넘겨라, 재이첩해라. 혹시 그렇게 되면 경찰로 만약에 넘긴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경찰이 이제 체포영장을 다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를. 경찰이 이 사건을 재이첩 받아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다면 그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건 적법한 절차이니 대통령도 응할 수밖에 없다, 응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라는 거지. 그 말의 행간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행 법에 따르는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 이념입니다. 하나는 실체 진실 발견, 그리고 그 실체 진실 발견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헌법에 있는 기본 이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르는 수사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국수본, 경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억지로 경찰이 검찰한테 뭘 하기 싫어가지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만들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편법에 편법을 하면서 이 논란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늦더라도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그럼 그거에 있어서 거부를 여차례 할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이 신청을 해서 네. 법원으로 중앙지법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한테 할 말이 없어요. 다만 네.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번 그 영장 서부지법의 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한 어떤 공무상, 안보상 이유로 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지만 그 판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그런 결정 안 할 겁니다. 결국 그 결정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네. 결국 논란은 논란은 여전히 있는, 네. 한마디로 이와 같은 경호처에서 네. 결국 이것은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네. 하면 현실적으로 집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상황과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별개다. 네. 내란죄 얘기 나온 김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두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탄핵 심판의 소추 내용에 보면은 내란죄가 애초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회 측에서는 탄핵 소추 내용 중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지금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문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다가 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개 부분 철회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탄핵 소추인단 간에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죄 항목을 빼겠다는 건데 지금 국회 측의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내란죄 빼는 거 아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정확히 심판받겠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38번이나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 등장한다는데 그러니까 전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뺀다는 겁니까? 소추사유에서 안 뺀다는 겁니까? 이걸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글씨가 넣고 아니고 아까 글자를 한 글자도 빼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핵심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정리함에 있어서 헌법의 위반 여부에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내란죄라고 하면 형법상 내란죄를 말하잖아요. 형법상의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계엄령 선포 행위 자체의 헌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쟁점을 조금 더 간결화하고 이것을 헌재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헌법재판소라던가 법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의심 논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쟁점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혹시 탄핵 심판 과정을 무효화시키거나 늦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결서 40쪽 중에서 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 포고령 1호 등과 여백을 제외하면 총 26쪽인데 이 중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29회 사용된다. 네. 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소설한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후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형사사건과 견주어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기소한 이후에 물론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공소사실의 변경은 동일성의 범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각하 사유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란죄 항목을 철회하겠다는 얘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나왔어요. 그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 구속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또는 뭐 개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 국회 측 소추 대리인 말 중에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춘영 변호사님,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고 권유했네 안 했네 그래서 국회 측과 지금 헌법재판소가 짬짬이를 하고 있네 안 하고 있네 지금 막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침에 며칠 전에 출근길에 제가 한 라디오를 들었는데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가 요청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지금 그 방송에서 보셨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된 준비 절차에서 주심이나 아니면은 수명 법관께서 해당하는 그 소추단에 대해서 이거 좀 정리하시죠. 내란죄 빼시죠.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 지휘권 행사에서 법정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서는지 저희가 예컨대 원고 피고가 있는데 갑자기 피고가 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재판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권유했다고 하면 그 판사 믿겠습니까? 그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와 같은 민주당과 있을 수도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인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헌법재판관 사이에 짬짬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짬짬이를 넘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엄 절차의 위법성을만 하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철회한다 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예단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고 만일 이 말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민주당대로 할 경우에는 헌재농단 특검을 해야 되는 사유라고 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판관은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물쩍 넘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전혜영 평론가님한테 묻겠습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내란과 형법에서 얘기하는 내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보면 피소추자는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탄핵 구체적인 사유에서 위헌 위법한 계엄과 국헌문란의 내일한 범죄 행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철회한다?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헌재 재판관이 이미 권유해서 네. 이것을 뺀다?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이와 같은 상황 네. 속에서 도저히 헌법재판소의 말씀과 민주당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이 갔는데 혹시 전현평론가 답변 가능하신지 아니면 조금 시간 드릴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한번 갔다 올까요? 일단은 네네. 법원의 영장 발부도 문제가 있다면서 판사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인가요? 네. 그거야말로 국가 질서를 무시하고 혼돈으로 빠지자는 이런 주장으로 저는 좀 들립니다. 저는 그걸 두 번째로요. 그게 묻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말 대통령, 권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요청을 그거는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니, 묻고 있는 박수현 겁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핵심 쟁점을 벗어나서 논쟁이 벗어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두 번째도 핵심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내란죄나 이런 것보다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자라고 했었고 그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갖다 붙이자면 본인이야말로 그러면 짝퉁 보수 아닙니까? 법질서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 그거야말로 오히려 짝퉁 보수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왜냐?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와 같이 그 9개를 5개로 만들고 일부 그 뇌물죄에 있어서의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변호인단도 그와 같은 정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회함에 있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나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네. 이와 같은 철회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이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12월 14일 날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찬탄파가 있어요. 찬탄파로 불리는 그런 의원들이 내란죄, 물론 이제 앞서 전현평론가님은 그게 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시청자와 국민들이 보기에도 쉽게 납득이 되는지가 이제 그게 아마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찬탄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입니다.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분의 2의 국민이 탄핵 찬성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셈이거든요. 내란의 좀 판단을 뺐다라고 하는 것에는 잘못됐다라는 반대 입장입니다. 내란의 좀 판단을 헌법상 이유로 뭐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좀 애매하고요. 굳이 그런 분란과 그런 오해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는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런 국면 가운데 지금 뭐 이 체포영장 집행 최근에 그걸 둘러싸고도 지금 아스팔트가 둘로 갈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분들도 이런 상황으로 갈리고 있어요.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랑나비 김은국입니다. 대통령이 계시는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많은 애국 보수분들과 함께 열심히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다 나와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저도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같이 지켜드립시다. 같이 힘내시고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지금 이제 이 연예인분들은 얼굴을 이제 드러내는 뭐 용기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표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고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에 응하라고 주장하시는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갖고 계신 연예인분들도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에서 끓고 있던 저 속에 내재되어 있던 독재의 그 칼날이 우리를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글을 국민들에게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표를 하라 명령하는 그런 자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해야 합니다. 끝까지 처단하자. 윤석열을 구속하자.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준웅입니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 수괴가 판칠펀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습니다. 아스팔트가 둘로 갈린 것도 참 사실 씁쓸한 대한민국인데 지금 연예인분들이 물론 용기 내신 거예요. 이 부담도 되실 뻔했는데 이 얘기 이제 두 분께만 1분씩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1분씩만 드릴게요. 먼저 최진영 변호사님 한 1분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파 연예인들이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우파를 자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적지 않은 그 연예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가장 또 흥미로운 것이 탄핵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아이돌급 연예인들이 그 탄핵을 찬성하면서 민주당 쪽 목소리를 했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미국 CIA에 신고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소셜 미디어에 그런 그 얘기가 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목소리가 싹 사라진 모습이 예전보다는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속한 시간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법 절차는 지키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저렇게 했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보복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분 정확히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전현 평론가 1분 드릴게요. 네. 과거에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이 비상계엄 조치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는 다르게 분명히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어떻게 밝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조치, 즉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전달했었고 많은 외신들도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도 국내입니다. 국내 상황도 국내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을 놓고 해외 언론들이 조롱삼아 기사를 쓰거나 또 유력 거물들이나 정치인들이 조롱삼는 SNS 활동을 하는 거 보고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도 참담한 심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